우리 전산학의 1급 100회 이론 문제 첫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가 뭐냐라는 거예요. 재무제표라고 하면 우리 5가지 있었죠, 여러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었어요. 여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무한정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를 화폐 단위로 바꾸어서 보여주죠. 이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 외에도 우리 뭐 탄력성이나 유동성이나 안정성 같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요. 그런데 전반적인 뭐 산업이라든지 경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정한 우리가 유동성이면 유동성, 안정성이면 안정성 이런 것을 제공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산업이라든지 경제 전반에 관한 것들은 개인이 정보 이용자들이 판단을 할 때 이용을 하는 거지 재무제표에서 제공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추정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재무제표에는 추정치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과거 3년에 의해서 미래 추정 재무제표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외에 여러분 우리 뭐 반품과 관련된 반품권이라든지 환불 부채라든지 뭐 서점 같은 데에 교재를 팔게 되면 기존의 과거에 반품이 돼 왔던 부분들 이것들을 측정을 해서 그 부분만큼 우리가 반품권으로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게 있다든지 보증수리와 같은 거라든지 AES죠.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추정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과거의 추정치를 가지고 합리적 추정을 해가지고 일부 환불부채라든지 뭐 충당부채라든지 이렇게 측정을 해놓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어요. 일단 보면 1번에 측정치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그랬기 때문에 틀렸고요. 두 번째는 기업 실체에 관한 정보 제공하고 있죠. 화폐 단위로 측정해야 되죠. 경제 전반이 아니라 이렇게 재무제표 숫자를 통해서 보여주면 이걸 가지고 이해 관계자들이 산업이나 경제적 정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하긴 하겠죠. 두 번째로 가서 회계 처리로 인해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뭐 1급에서든 2급에서든 반드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십 번도 더 했어요. 자, 볼게요. 재무제표의 영향이라고 했으니까 비품을 700만 원 주고 샀어요. 이렇게 비품을 700만 원을 샀는데 비품을 샀으면 비품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현금으로 샀다면 현금 700 뭐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소모품도 아니고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700만큼 뭐 대변은 외상으로 샀을 수도 있고요. 현금으로 샀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렇게 샀다고 할게요. 분개도 해볼 겸. 자,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제가 볼게요. 우리 거래의 결합관계도 나왔으니까 해보자고요.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해야 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를 해야 되고 현금이라는 샀다는 전제 하에 그러면 자산 증가, 자산 감소가 거래의 결합관계 되죠. 그리고 차변도, 대변도, 재무상태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환거래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이제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소모품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 발생, 거래 결합관계 쓰라고 하면 비용 발생, 자산 감소. 하나는 재무상태표 항목, 하나는 손익계산서 항목이니까 손익거래. 여기까지 됐고. 자, 문제는 비품이라고 써야 되는데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비품이라고 써서 자산을 늘려줘야 되는데 안 썼단 말이에요. 안 썼으면 비품이라는 자산이 기록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럼 자산이 기록이 안 된 거니까 자산이 과소평가된 거 맞죠?
자산이 과소평가는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끝나버리고요. 비용 쪽으로 가서 소모품비는 기록이 안 돼야 되는데, 자, 소모품비로 오류 기록 이렇게 할게요. 오류 기록 했으면 소모품비가 기록이 안 돼야 되는데 기록이 됐기 때문에 비용이에요. 소모품비는 과대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항상 비용과 이익은 반대라고 했잖아요. 비용이 과대 기록되면 이익은 과소 기록돼요. 이익이 과소 계상된다면 자본 쪽으로 가서 자본도 과소 계상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문제와 관계없이 항상 4개를 같이 움직여주라 그랬어. 여기는 자산 감소기 때문에 자산의 과소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 자산 쪽은. 근데 비용 쪽은 항상 3개가 이어지죠. 비용 과대, 이익 과소. 자본과 우리 이익 부분은 이익이, 당기손익이 어디에? 자본 쪽에 가서 이익잉여금에 더해지기 때문에 항상 자본까지 연계를 시켜줘야 되죠. 자, 이렇게 문제 풀었으니까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수익이 700만 원만큼 과대 계상된대. 뭐 수익이라고는 여기 나오지도 않았어. 틀렸어. 자산이 과소 계상된대. 이거 본 것 같은데? 현 비품 700만 원 지금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산이 과소평가됐다 그랬으니까 일단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고요. 비용은 과대평가됐죠. 이익은 비용이 과대평가됐으니까 이익은 과소평가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장시켜서 갈 수 있어야 돼요.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3번에 가서는 지금 보니까 딱 문제만 봐도 재고자산 문제예요. 근데 재고자산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원가하고도 비슷하잖아요. 자, 재고자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항상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초 더하기 단기 마이너스 기말을 기억을 하자 그랬죠. 지금 봤을 때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을 구하래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녀석 먼저 내보내는 게 선입선출법이잖아요. 자, 볼게요. 매출이 4월 30날 일어나고 있고요. 5월 31일 날 일어나고 있고, 다음에 12월 25일 날 일어나고 있네요. 자, 먼저 봤더니 1월 23일 날 3,000개를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4월 30날, 5월 30날 우리는 매출원가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기말재고를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매출원가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2,000개가 나갔어요. 3,000개 중에서 2,000개 팔려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12월 25일 날 500개가 팔려 나갔어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이 3,000개 중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먼저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간 걸로 우리가 가정을 하고 파는 게 선입선출법이잖아. 그럼 3,000개 들어온 것 중에서 500개 남았고요. 8월 15일 날 2,000개 들어온 거는 그대로 남아있죠. 그럼 248. 8에다가 지금 계산하는 거 알려줬죠, 여러분? 248이니까 8에다가 동그라미 5개네? 그러면은 8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죠? 248. 여기가 80만 원. 써줘야 되나? 제가 뭐 여기다가 그냥 써줄게요. 80. 그 다음에 3,000개 중에서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에 2,500개가 나갔기 때문에 500개 남았죠. 그럼 5, 3, 15. 15만 원이야. 동그라미는 그대로 갖다 주면 되죠, 여러분? 동그라미 4개 갖다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15만 원. 그래서 답은 95만 원. 이 문제는 수십 번 풀었으니까 이렇게 1초 안 걸려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1급 문제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4번에 가보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기준이 아닌 것은 했으면 우리가 무형자산이냐 유형자산이냐의 기준을 보자고요. 유형이냐 무형이냐 우리 투유목이 있었는데 투자 쪽의 자산과 유형, 무형자산의 차이는 영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였어요.
영업과 관련이 있게 토지 사게 되면 토지라고 분류하면서 유형자산이라고 분류를 했지만, 우리가 영업과 관련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아직 이 땅을 사가지고 어디다 사용할지 모른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 뭐라고 했어요? 투자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랬죠. 똑같은 토지를 사더라도, 토지라고 하면 안 되겠지? 땅을 사더라도 내가 공장을 지으려고 사면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라고 쓸 거예요. 영업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똑같이 땅을 샀는데 어디다 넣을지 몰라. 아직 생각 안 했어. 생각을 안 했어도 우리가 투자 부동산, 토지라고 안 쓰죠. 투자 자산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래 우리가 시세 차익을 위해서 샀어. 그래도 투자 부동산, 유형자산 아니죠. 그래서 영업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중요했어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은 모두 다 영업과 관련이 있어요. 공장, 우리 건물 샀는데 본사로 사용할 거예요. 땅 샀는데 우리 공장 지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일단 1년 이상 사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업과 관련 1년 이상 사용해야 되고, 당연히 자산이니까 미래의 경제적 효익도 줘야 되는데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지면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다 하나 물리적 형태를 지우고 물리적 형태가 없어요. 똑같은 조건인데 물리적 형태가 없다면 이때에는 무형자산 되겠죠. 얘는 유형자산. 이렇게 보고 먼저 갈게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러분,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무형자산이 아니라 자산으로 봐도 되겠죠. 자산으로 인식이 되려면 일단 항상 뭐예요?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요. 우리가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줘야 돼요. 자산을 읊어보자. 우리 자산이란 과거 사건에 의해서 현재 내가 통제하고 있으면서 당연히 식별 가능해야 되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우리 회사에 주는 게 자산이란 말이에요. 무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무형자산 만져지진 않지만 식별이 자산이라고 우리가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뭐 광업권, 영업권 이렇게 뭐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통제 가능성이라든지 경제적 효익이라든지 똑같이 줘야 되죠. 그래서 판매 가능성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영업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기업회계 기준하고 IFRS 기준이 이제 조금 달라졌으니까, 상각과 관련된 부분만 달라졌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고요. 자, 그래서 자산의 조건만 보면 우리가 답 4번 맞출 수 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면서 항상 이렇게 연결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음은 대안이 단기 중 취득해서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자료래요. 기말 회계 처리하시오 했어. 그러면 나랑 이 문제 보기 전에 또 우리 항상 내가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유가증권 나오면 샀을 때 회계 처리, 그죠? 매입 시 우리가 분류해줘야 되죠. 분류. 얘가 단기 매매 증권이냐, 매도 가능 증권이냐, 뭐 만기 보유 증권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죠. 단기 매매 증권이 되려고 하면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일어나야 되고,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고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추면 우리는 뭐예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린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만기 보유 증권의 특징은 뭐예요? 증권에 보통은 만기 보유 증권은 채무 증권이 많죠. 이 증권에 만기가 표시되어 있고 이율이라든지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이걸 산 사람이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만 있으면 안 되죠. 능력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기와 만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매도 가능 증권에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기업회계 주기 기준이에요. 이거는 IFRS 기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뭐가 있었어요? 자, 단기 매매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 매도 가능 증권의 차이가 있었죠. 매입시. 매입시 우리가 이 주식을 구입을 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을 하면 수수료 비용이 나온다 그랬죠.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 주고 샀고 수수료 비용이 1,000원이라면 수수료 비용 1,000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죠. 900번 때 현금 11,000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 있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하면서 1급이든 2급이든 등장하면서 이 부분이 등장을 했었죠. 이론으로도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의 특징이었고 그 다음 다른 만기나 매도 가능 증권은 구입 때부터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면서 11,000원 이렇게 취득 원가에 수수료 비용이 포함돼서 회계 처리하는 부분이 다른 증권과 차이점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유시 회계 처리가 있었어요. 보유시 회계 처리는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모든 증권이 마찬가지요. 배당받는 거였는데 이건 시험 문제 잘 안 나온다 그랬죠. 배당을 받게 되면 현금, 배당금, 수익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보통예금, 배당금, 수익 이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평가시 회계처리죠. 기말평가 때 12월 31일이면 반드시 우리가 샀던 그 주식의 가격 장부금액과 시가, 공정가치를 비교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평가 손익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이면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구입을 했죠. 지금 10,000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사변에 주식값이 11,000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 증권 1,000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00원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주식시장에서 9,000원 하고 있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00원 단기 매매 증권 1,000원 가만히 앉아서 내가 받을 그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주식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내 재산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매도 가능 증권만 또 하나 더 해보면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만약에 주식시장에서요. 12월 31일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이 9,000원이에요. 지금 9,000원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 증권
여기 있는 10,000원과 9,000원을 비교해서 1,000원만큼 손실이 됐기 때문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 1,000원이라고 썼는데,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 원가의 수수료가 1,000원만큼 붙었기 때문에 장부 가격이 11,000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9,000원이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0원, 매도 가능 증권 2,000원,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첩보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면 보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취득 원가가 200만 원인 미국의 주식을 단기로 보유하려고 샀어요. 그럼 단기 매매 증권이네, 여러분. 얘가. 자, 그리고 이 주식을 200만 원에 샀는데 12월 31일에 240만 원이 됐네. 아, 나 이익 봤다. 그럼 여기서는 답을 여기 지금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아까 풀어줬으니까요. 40만 원. 이익 났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40만 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보니까 취득 원가가 180만 원인 중국의 시장성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을 했대요. 장기면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해줘야 되고 180만 원에 샀는데 공정가치가 170만 원이래요. 문제는 비교적 쉽네. 그러면은 매도 가능 증권이 10만 원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수수료 이런 거 안 주고 있으니까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0만 원, 매도 가능 증권 10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에서는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관련 자료를 주고 있네. 연수합계법에 의한 1차 년도 감가상각비를 구하래요. 연수합계법이라고 하면 우리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또는 뭐 하면 되겠죠? 곱하기 잔존 내용 연수의 합계분에 써줄까요?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곱하기 잔여 내용 연수 나누기 내용 연수의 합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봤더니요. 취득 원가가 내용 연수가 3년이네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에요. 1, 2, 3을 다 더하면 얼마예요? 6이죠. 그래서 취득 원가가 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마이너스 여기 있네. 잔존 가치가 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10%니까. 그러면은 3,400인가요? 자, 6,000에서 600을 빼니까 3,400이네. 곱하기 6분의 3. 이게 첫 번째 연도의 우리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 또 계산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두 번째 연도는 똑같이 하면서 여기다가 (6분의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도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5,400 곱하기 6분의 2니까 아마 180만 원 정도 나오겠죠? 1,800.
1800 이렇게 계산될 거예요. 세 번째 연도는 6분의 1인데 세 번째 연도부터는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연도에서 두 번째 연도를 빼주면 세 번째 연도는 바로 계산이 됐죠. 그래서 2700 마이너스 우리 1800 이렇게 하면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계산이 되죠. 그래서 뭐 900 정도. 세 번째 연도는 6분의 1이지만 계산하면 아마 여러분 90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연도에서 두 번째 연도 빼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첫 번째 연도라고 했으면은 이게 답이고요. 항상 그래서 같이 문제 풀면서 같이 보라 그랬어요. 첫 번째 연도 찾으라고 했으면 1번이 답,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 찾으라고 했으면 2번이 답이에요. 세 번째 연도 찾으라고 했다면 1번이 답이겠죠.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1, 2, 3, 4가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숫자. 유형자산. 아까 했어. 유형자산은 여러분. 유형자산이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물리적 형태가 있어야 되고, 그쵸? 경제적 회계 기간의 효익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비화폐성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가 구입한 거는 뭐 상품, 뭐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상품 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재고자산. 이렇게 불러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답 2번으로 체크해 줄 수 있어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8번부터는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거여서 매출 원가 부분은 우리 손익계산서 부분이고 9번부터 보면은 지금 배분법이라고 해서 원가 항목 중에서 뭐 4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간단한 부분만 여러분 나와요. 그래서 풀어주는 것만 하자 그랬어요. 자, 종합원가, 뭐 개별원가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12번까지니까 조금 길어서 나누어서 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